안녕하세요. 벼랑 끝에서 인생 역전을 한 여성이에요. 저의 기구했던 이야기부터 인생 역전 스토리까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전 40대 여성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했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결혼 후 시간이 지나니 남편과는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고 제 예감은 틀리게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느새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끔 저희 남편이 술에 취하면 늘 집에 데려다 주곤 했던 아가씨였는데 미련하게도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줄 테니까 그만해. 지연이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딱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정리해. 이왕 알게 됐으니까 말하는데 그냥 이혼해줘라. 어차피 지원이도 클 만큼 컸고 요새 이혼하는 부모가 좀 흔하냐? 안 맞으면 이혼하고 각자 부모 역할만 하고 사는 거지. 나도 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줘. 당신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지연이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남자들 바람 한 번쯤은 핀다고 하던데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신도 외로웠겠거니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눈 감아 줄 테니까 돌아와. 네가 잘못 안 거 같은데 나랑 그 사람 꽤 오래된 사이야. 끝내려면 너랑 끝내는 게 맞지.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네가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그냥 이혼해, 깔끔하게. 어차피 우리는 원래 남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좋게 헤어지자. 헤어져? 내가 미쳤니? 절대 안 헤어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 피운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 어디 한번 외도 계속 해봐. 싹싹 빌 줄 알았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전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애도 애지만 제가 이혼해주면 부끄러움 없고 죄의식 없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믿었던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시댁 식구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제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래서 남인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 더 큰 막말을 하며 절 떼어내려고 했어요. 내 친구 딸내도 이혼했다더라. 그만큼 이혼이 흔한데 너 왜 그러니?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잖아. 그리고 너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애야. 얼마나 싹싹한지. 첫 만남부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는데 이뻐 안 할 수가 없더라. 무뚝뚝한 너랑은 태생이 달라. 여자라면 그래야지. 애비가 왜 넘어갔는지 단번에 이해 가더라. 그러니까 그냥 행복을 빌어주고 이혼해. 어머님까지 어쩜 그러세요? 저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합니까? 절대 못하니까 어머님도 기대 마세요. 네가 그렇게 독하니까 애비가 정 떨어지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 싫다는 남자 붙잡고 살고 싶어? 같은 여자지만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나 밉다고 하지 말고 애비랑 깨끗하게 끝내. 같이 살던 정이 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끌고 싶니? 처음 저 결혼했을 때 제2의 친정엄마가 돼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저에게 떨어지라고요? 어머님 진심이 이건가요? 그땐 뭔 말을 못해. 그리고 내 아들이 싫다는데 내가 너한테 그래야겠니? 난 내 아들이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이혼해. 주변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들마저도 이혼하라고 성하였고, 그때 당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끝끝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외도로 인한 상대방의 이혼이었기에 아이 양육권과 친권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돈을 받아냈음에도 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야 끝났네. 야,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너도 새 출발해. 뭐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살아줄 남자는 없겠지만. 자기, 너무 웃겨 말하는 거. 저기요,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아이 때문에 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위자료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양심이 있다면 연락은 하지 마셔야죠. 이제 저희는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 똥물 튀기지 말라고요. 니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과연 얼마나 갈까? 불같은 사랑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그 사랑 얼마나 가는지 지켜볼게.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혼으로 친정엄마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매우 마음 아파 하셨거든요. 정말 불효녀였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전 저에게 지병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딸아이와 함께 둘이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건강히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건강검진 후 제 병을 알게 되었고 전 유방암 3기였습니다. 벌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지. 왜 애꿎은 우리 딸이 암이야. 그럴 순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만 일어나냐고. 엄마, 요새 의학기술 좋아졌잖아. 다 고칠 수 있어. 나 괜찮아. 옆에 엄마랑 지연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겨낼게. 네 속이 어디 속이겠니? 그놈이 하도 속썩이니까 네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거지. 내 이것들을 가만 안 둘 거다. 엄마는 제 암 소식에 너무 속이 상하셔서 이혼한 전남편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전남편은 그래도 전 장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하였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남편은 180도 변해 있었고, 그 옆에 상간녀라는 여자 또한 저와 엄마를 웃으면서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 여기 와서 행패야? 야, 네 엄마 모시고 빨리 안 가?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여길 왜 찾아오냐고? 그만큼 위자료를 줬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찾아와? 애 핑계 대려거든. 나 애 안 봐도 되니까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마. 알겠냐? 그러니까 말이야. 구질구질하게 자기 싫다고 떠난 남자를 엄마 앞세워서 찾아오면 어쩌라는 거야? 정말 꼴 같잖아. 뭐야? 니들 말 다 했냐? 이것들이 주리를 틀어다 곤장을 쳐도 모자랄 것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딸은 너희 때문에 암까지 걸려서 지금 저 지경이 됐는데 터진 주중이라고 막 뺐냐? 내 오늘 이것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저기요, 아줌마. 당신 딸 안 걸린 게 왜 우리 탓이에요? 지가 미련하게 몸 돌본 잘못이지. 됐고,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꺼져요. 다신 보고 싶지 않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뭐 좋은 꼴을 본다고 이 난리야? 막말을 하는 남편이었고, 전 거기서 정말 열이 받아 상간녀와 남편에게 침을 뱉고 난투극을 벌였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합세하여 두 인간들에게 사단을 내렸어요. 무력이 답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정말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안 나요?
아니, 이 아줌마들 힘이 왜 이렇게 세? 무식하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힘으로 밀어붙이네. 야, 너 이거 안 나? 아, 이거 놓으시라고요. 지금 동네에서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얼른 놔줘요. 정신 나간 인간들.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막말이야? 너네가 사람이니? 나 진짜 너네 용서 안 할 거야. 어디 한번 잘 사는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그리 알라고. 애 아빠라서 참았는데 넌 애 아빠도 아니야. 인간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퍼붓고 났지만 얻은 건 없었어요. 남편은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흰 경찰에게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엄마 나란히 유치장에 갇혀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제 신세가 이렇게 됐으며 도대체 얼마나 힘이 들어야 끝이 날 건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를 이송한 경찰들도 저희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를 생각해서인지 저희에게 곧바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연이 생각해서 합의해 주는 줄 알아. 어디 무식하게 찾아와서 이 난리야? 다시 한 번만 찾아오면 그땐 가만 안 둬. 공밥 먹게 해줄 거니까 그리 알라고. 무식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너랑 더 못 살겠다는 이유야. 거지 같아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모질 말만 할 수가 있어? 내가 알던 당신 맞아? 변하는 게 원래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좀 변해라. 너 안 걸린 거 불쌍하긴 한데 어쩌라고? 그렇다고 애 떠넘기지 마라. 요즘 세상에 암이야. 뭐 다 치료하는 세상이니 병원 잘 다녀서 애 케어 잘해. 나한테 괜히 떠넘긴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저희는 애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애 잘 키우세요. 이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저희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경찰서에서 나와 두부를 곧바로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엄마와 딸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암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옆에서 딸아이를 많이 돌봐주셨고 치료하는 저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암 수술 후 9번의 항암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었어요. 가슴 한쪽을 잃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엄마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답니다.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니까 지켜봐줘, 엄마. 엄마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웃기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줘. 네가 웃으면 엄마도 웃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밝아져서 다행이야. 처음엔 마음도 여린 네가 어떡하나 싶었는데. 여리긴 이젠 정말 강해졌지. 무서울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은 붙들어 매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한 차례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곧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그렇게 허비할 수 없었고 딸과 엄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내어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제 의지가 굳세서 그런지 전 공부를 했던 분야를 통해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너 유튜브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솔직히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그런 분야 쪽으로 나가봐도 되잖아. 요즘 그런 것도 굉장히 핫하대. 이런 재능 섞일 수 있니? 난 너같이 성공했으면 채널 하나 만들어서
벌써 뭐라도 했을 거야. 썩히지 마. 에이, 난 말주변도 없는데 뭐. 혼자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강의나 이런 건 절대 못해. 그래도 인생 참 새옹지마다. 너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잘 풀릴 줄 누가 알았어. 그놈은 똥차였어. 그놈 떨어지니까 네 인생 이렇게 활짝 핀 것 봐.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지연이도 착하게 크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너도 큰 힘이 됐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놈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니까. 그 사람 소식은 모르지? 어떻게 애를 한 번 안 보냐? 이혼한 지가 몇 년인데 핏줄은 당긴다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전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초대박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는 남편은 손대는 것 족족 다 안 돼서 지금은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사실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도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딸 한 번 찾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면서 미웠어요. 저는 그렇다 치지만 아이까지 버려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안 되길 빌었죠. 너 이렇게 성공한 거 알면 아마 빈대같이 달라붙을걸? 꼴 좋지 뭐. 하여튼 내 친구 너무 보기 좋아.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래, 고마워.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은행장님이랑 밥 먹기로 했거든. 먼저 가봐야겠다. 다음에 보자. 지인을 만난 날, 제 예금을 관리해주는 은행에서 집에 한번 선물을 들고 찾아뵙겠다고 했던 날이었고, 그날은 제가 외출날이라 은행장님과 그냥 밖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한 뒤 커피 한 잔을 하러 은행에 들렀죠. 여기 커피 한 잔 부탁해. 사실 은주님이 이렇게 저희 은행을 믿고 거래해 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에이, 아니에요. 어차피 관리해주는 은행이 있어야 하는데요, 뭐. 지난번에 한우 세트 감사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잘 드셨으면 너무 다행이네요. 다음 명절에도 저희가 특급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도 계시니까 좋은 걸로 드려야죠.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항상 은행일 볼 때마다 차도 보내주시고 집으로 와주시고 제가 더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VIP 분에게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서비스인데요. 언제든 필요하실 때 전화만 주시면 되세요. 저도 몰랐지만 이렇게 은행 VIP들에게는 명절마다 은행에서 선물도 보내주고 귀빈 대접을 참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성공을 맛본 이후에 알게 된 삶이었어요. 은행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어 은행 로열 VIP 내빈실에서 나오는데 몇 년 만에 전 남편을 마주쳤고 나와 마주친 전 남편 놈이 나에게 비웃으며 막말을 하였답니다. 사실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같은 은행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었던 거거든요. 전 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점이 한참 달랐는데 남편을 여기서 보니 남편은 제가 이용하는 은행 지점으로 발령이 났었더라고요. 항상 집에서만 은행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서야 마주쳤던 거예요. 오랜만이다.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혹시 너 우리 은행 청소하냐? 아줌마, 내 자리 쓰레기통 좀 비워놔. 뭐? 청소? 하여튼 발상하고는.
내가 아직도 과거에 나같이 보이니? 이래서 네 눈알은 해태라니까. 눈알 좀 어떻게 해봐. 내가 여기서 왜 나왔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니? 하긴, 그러니까 나 같은 귀인을 놓치지. 이 해태 같은 놈아. 널 어쩜 좋니? 뭔 서론이 길어. 그럼 네가 우리 VIP실에 볼 일이 있었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이런데 드나들 수 있어? 그때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은행장이 남편 뒤통수를 후려쳤고, 남편은 모든 상황을 알고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고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런 뒤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였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역대급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당신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여기서 이 난리야? 하라는 일을 똑바로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화 푸세요. 쓰레기통을 비워?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나 이 은행 VIP야. 몰랐니? 하긴 몰랐겠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이 허튼 데 가 있으니. 이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여기에 묶여있던 예금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당신 정직 내려질 줄 알아? 어디서 귀한 분을 몰라 뵙고 나대는 거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장은 그 자리에서 당황해서 자빠진 남편을 일으킨 다음 저에게 무릎을 꿇렸고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 전 새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코인 공부를 하였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공부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들과 제가 가진 돈 전부를 모두 코인에 몰빵하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없던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답니다. 다행히 치고 빠지길 정말 잘했던 터라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었고, 주변에서 저보고 코인 유튜브를 하라고 할 정도로 큰 돈을 만졌어요. 그로 인해 제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저의 손목을 잡고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준 위자료로 돈 번 거 아니야? 그럼 내 지분도 있겠네. 당장 네가 가진 돈 절반은 줘라. 내가 지연이 아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디 가서 친아빠가 더럽게 못 산다고 하면 지연이 체면이 어떻겠냐? 나 그때 너랑 이혼하고 개털돼서 지금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나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몇 푼만 줘.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너 철판 두꺼운 건 예전에 이혼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인간이 진짜 망난이구나. 위로금이라니. 그렇게 좋다고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돈은 아쉬운가 봐. 내가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지? 완전 밑바닥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네가 나한테 교훈을 준 거지.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내가 번 내 돈이야. 그러니까 눈독 들이지 말아주라. 나 이혼했어. 그 여자랑 솔직히 얼마 못 살 줄 너도 알았지? 그동안 후회 많이 했다고. 아까 못되게 말한 건 미안해. 이제 와서? 아니, 사과하지 마. 넌 원래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니까 지금 와서 괜히 인간인 척 하지 말아줘. 진짜야. 내가 거짓말 하겠냐? 너랑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안 풀렸어. 내가 내 복을 발로 찬 거지. 진짜 후회해서 그래. 그때 사실 그 여자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너 몸 아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아서. 어차피 지난 얘기인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난 다 이해했어.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을 인간이 아니잖아. 잠깐 한눈 판 거지. 믿어줘서 고마워. 그래, 넌 나 알잖아. 그럴 위인이 아니라는 걸.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서 눈물이 난다. 남편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 정말 역겨웠어요. 전 그래서 남편의 장단을 좀 맞춰주려고 저 역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세월, 이대로 말로만 끝낼 수가 없는 마음에 저 역시 남편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아픈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팽개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엄마를 외면한 그 사람을 이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며 정말 소름이 끼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사실 나도 남편 없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게 힘들었어. 그럼 그 여자랑 끝낸 거 맞는 거지? 지연이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 같고 우리가 운명이긴 한가 봐. 그래도 여기 은행 지점에서 당신을 만날 줄이야. 그렇다니까. 아까 말 막해서 미안해. 순간 너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화도 나니까. 아유, 내가 미쳤지. 미안. 나도 아까 쓰레기 같다고 한 거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라고 말해주길 기다렸거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럼 당신이 돌아올까 싶어서. 알잖아. 나 지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한 거. 지연이 때문이라도 잘해보고 싶어. 역시 당신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당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딸이 그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전 그렇게 남편의 장단을 맞춰주었고 남편은 결혼 당시 제 성격을 기억하고 있었던지라 저에게 정말 넘어왔습니다. 전 그렇게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맞장구를 쳐주자 남편은 저에게 다시 재결합을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다시 저에게 빌다시피 재결합을 요구하였어요. 그렇게 저를 내칠 땐 언제고 이런 행동들이 오로지 돈 때문인 것 같아 참 서글프면서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까라는 생각만 계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일단 조금 더 만나보고 생각하자. 우리는 급한 게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겠어? 정말 잘 생각했다. 아주 그 불려 씨한테 돈 다 뜯기고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너희가 만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 지연이도 참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자리 마련해 줄래? 할미가 그리워한다고. 아, 아이한테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갑자기 또 아빠랑 연락한다고 하면 혼란스러워 하니까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할 생각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친할머니, 친아빠니까요. 그렇지. 어린 아이가 이어주는 인연이지. 그래. 천천히 진행하자. 어쨌든 너랑 나랑 부부인 거는 맞으니까. 아, 근데 말이야. 혹시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번 거야? 나도 당신처럼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뭘 모르잖아. 적금밖에 모르기도 하고 이제 당신한테 걸맞은 남자가 되려면 나 역시 당신이랑 좀 어깨를 견주어야 되지 않겠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부부가 끼리끼리여야 하는 거야. 네가 좀 많은 노하우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전수 좀 해줘라. 나한텐 네가 최고의 며느리였는데 그 불려시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 꼬임에 넘어간 거잖니.
그래도 조강지처 어디 가겠어? 어머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잘할게요. 갑자기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는 시어머니나 그러면서 저에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는 남편이 참 역겹더라고요. 남편은 역시나 저에게 걸려들었어요. 저와 합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의 돈이 탐났던 남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유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투자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편해지면서 통쾌하더라고요. 쟤는 아직까지도 참 착한 것 같아.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돈이 있어도 심성은 그대로인 게 참, 너 쟤 꽉 잡어. 어마어마하게 부자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준 위자료로 그렇게 된 거면 우리도 당연히 지분이 있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려. 제 수술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여자 같지도 않은데 그냥 돈이나 한탕에 먹고 다시 끝내야겠어. 엄마도 그러셔요. 아유, 조용히 말해. 들을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은 그냥 제 심기 건들지 말고 잘 구슬리란 말이야. 당연하죠. 엄만 날 몰라?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쟤는 착해서 다 들어줄 거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철석같이 믿고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맹신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집까지 팔아가며 투자를 하였고 신이 났는지 저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다며 생쇼를 하면서 오버를 떨더라고요. 역시 조강지처밖에 없다니까. 내가 진짜 잘 되면 당신이랑 지연이 평생 모시면서 살 거야.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역시 어린 여자는 이래서 나랑 안 맞았다니까. 그때 당신한테 했던 짓 정말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그래, 속죄해야지. 그때 당신이 너무하긴 했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때만 생각하면 사실 아직도 마음이 아파. 내가 장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할게. 아유, 철없는 사이 때문에 그래도 어머님이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저희 엄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고 저희 엄마 또한 저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지라 사과를 받아주는 척을 하였어요. 그리고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지만 아직은 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남편은 제가 알려준 투자 정보를 토대로 투자한 것이 아주 폭삭 망해버렸어요. 사실 제가 알려준 정보는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코인 정보를 알려준 것이었고 남편은 바보같이 저의 연기에 속아 모든 전 재산에 시부모님 재산까지 털어 그 코인에 올인을 한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기다리면 당신처럼 돈방석에 앉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지금 당신이랑 재혼 준비하면서 돈방석에 앉을 생각에 일도 그만뒀는데 너무 불안하다고. 이거 오르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머, 그랬어? 내가 솔직히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 당연히 대박칠 줄 알았는데 쪽박이었다니. 참 안타깝다. 어떡하냐? 당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생각해봤는데 우린 같은 급이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 뭐?
이제 와서?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 우리 재결합하기로 했잖아. 나 돈 없다고 그러는 거야? 돈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 집도 절도 없는 남자를.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빚이나 갚아라.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도 전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아, 이제 속이 시원하다. 가차없이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랑은 끝난 인연이었지만 지연이는 버리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네 딸인데. 여자한테 미쳐서 애까지 버리고 지연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아? 내가 매일 피눈물로 밤을 설쳤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넌 없는 사람이야. 참 너란 놈 뻔뻔하지만 역겹기도 하더라. 건승을 빌게. 잘 살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이렇게 빌잖아. 진짜 그땐 잘못된 선택이었다니까. 제발. 나 이제 진짜 개털이야. 부탁할게. 개털이던 양털이던 네 인생 알아서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니? 미련하게 내 말만 듣고 투자한 네가 바보지. 그러니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날로 먹으려고 그랬니? 내가 설마 고급 정보를 너한테 줄까봐? 차라린 그럴 바엔 죽는 게 낫겠어. 남편은 그날 땅을 치고 울고불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혹여나 딸아이를 찾아갈까 싶어 저희는 아예 이사까지 하여 아이 학교까지 전학시켰습니다. 남편을 주저앉히고 저 역시 리스크가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이혼을 했을 당시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저와 친정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렸는지 정말 착하게 자라주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에게 가장 큰 힘듦과 아픔을 주었으니 억만장자라고 해도 죄인이겠죠. 한편으론 아빠와의 천륜을 끊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금수보다 못한 인간, 없는 게 낫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 돈,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많이 기부도 했어요. 저 같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이 있던 터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년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부를 하다 보면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답니다.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베풀고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요즘이에요. 딸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내 딸이지만 대견해. 이렇게 베풀기도 쉽지 않은데 지연이가 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 당연하지. 앞으로도 더 베풀고 살 거야. 나도 힘들었던 시절이 누구보다 있었으니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면 좋지. 너 건강도 잘 돌보면서 해야 해. 돈을 아무리 벌어봐라. 건강 잃고 너 잃으면 엄마는 못 살아. 그러니까 너 몸부터 생각해. 걱정 마. 나 지연이랑 엄마가 있는 한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건강 돌보셔요. 가족들이 절 자랑스러워하고 저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해주니 언제나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선에서 뭐든지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공부도 놓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해요. 저에겐 소중한 딸과 엄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싱글맘의 앞으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희망찬 밝은 내일 되시길 소망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저희 가족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보단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약간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단순 몸살일 거라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의사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복강 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이 내려졌고 서둘러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의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대학 생활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를 벌어다 줘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었던 딸이 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보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 몇 푼이라도 벌어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딸은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저까지 세상에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고생할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론 험한 세상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걸린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만큼
치료받는 걸 결정하게 되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만들어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항암 치료받는 저도 간호해주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듣게 되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면서 치료받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에게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통원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더군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건강을 되찾고 퇴원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해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안아주었네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 봉양하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저에게 인사까지 시켜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발랐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좋은 시간 보낸 이후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져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며 말을 흘려 넘겨가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됐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일단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딸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진 기다려줬는데 상견례 자리에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니 저희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저희 먼저 먹고 있죠. 지금 내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대충 듣긴 했지만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인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럼 실례지만 재산도 많진 않겠네요. 뭐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텐데 딸랑 며느리 몸뚱이 하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오고 갈 예단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 있고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따님은 대기업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암이 완치됐다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또다시 재발한다던데 그런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굳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댁 따님을 며느리로 받아줄지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저랑 어제도 한참 동안 대화로 풀어나갔잖아요. 어제 얘기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번복하시는데요? 무조건 결혼은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너 혼자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이 너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쟤야? 조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쟤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 같이 다니면 급이 같아질 줄 아는데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집안이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인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는 쟤가 썩 좋아 보이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잖아. 남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이번만큼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애비도 없이 큰 물건이면 정상이겠니? 엄마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초면인 자리에서 제 딸에게 아비도 없이 큰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좋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도 될 법한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꺼내서 아픔을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방금 한 말은 저와 제 딸도 충격이긴 하지만 그쪽 아들이 받을 상처도 상당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속에 있고 아직까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비사도는 팔짱을 낀 채 저와 제 딸을 노려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아침부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예비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제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둘의 결혼을 막았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예비사도는 저와 제 딸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한마디를 뱉었고 참았던 딸의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저급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애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니?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나 본데 보이는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집안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야.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거지 집안인데 대기업 취직해서 돈 몇 푼 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태생이 좋은 집안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가졌어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애비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미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다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집안과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야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지. 어머니는 잠깐 본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싫은 걸 억지로 받아줄 순 없잖니? 네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니? 내 남은 인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머니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병은 달랐어도 아픔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쳐놓으면 저도 더 이상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 나가볼게요. 앞으로 혼자서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오로지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결혼을 했다가 남은 인생 망치고 싶니?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상상했던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닌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면서 자식 하나 대기업 겨우 보내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네가 전연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엄마한테 서운할 순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고쳐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라고. 저기요 아줌마, 말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아줌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기분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소란이야? 내가 잠깐 늦게 왔다고? 벌써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나랑 어제 대화한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좋게 넘어가기로 했잖아. 예비 사돈어른이 바쁜 일정이 끝났는지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예비 안사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사돈어른과 했던 약속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이 바깥소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린 뒤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수습이 되긴 힘들어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할 마음이 떠났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저희를 보고 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먼저 떠난 그댁 부근의 신장이 나한테 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따님이 우리 가족한테 과거에 대한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었네요. 한국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고로 뇌사 판정받은 부검께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고마운 마음에 장기 기증원에 보냈던 서신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년마다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부군께서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인데 뭣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이면서 은인 떠받들듯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기증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따님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을 원한다고요. 딸과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예비사위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깥사돈이 예비 안사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 좀 연장됐다고 막말을 퍼부으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에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매년마다 장기 기증원에서 저희 앞으로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은 시기는 저희 남편이 기증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기억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었죠. 예비 사돈어른은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고 기증까지 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예비 안사돈이 신장 이식을 받았던 날짜와 비슷하게 떨어져 그렇게 감사함의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이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신장을 기증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돈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이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거고 더한 것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런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에 기증을 해줬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더 쏟아내 버렸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들의 결혼은 별개 문제라면서 다시는 자기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2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안사돈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딸은 남편의 기증을 후회했어요. 사돈어른은 저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딸이 분노해 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을 다시 되돌려달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네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기증을 해줬는지 알아?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이런 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기증해줬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했겠지? 나는 그 꼴 절대 못 보지.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딜 붙어먹으려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뿐이었다고. 어딘가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한테 갔다는 게 너무 아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워.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빠 신장으로 행복해질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딸은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는지 분노를 표출했고 사돈어른이 제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투가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시점에 예비 사위가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딸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길래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예비 사돈 어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안사돈도 허락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거절을 하게 되었네요. 대충 상황을 보니 예비 사위와 사돈 어른이 안사돈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어거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제 딸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기다려 줄 테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증받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남편의 신장이 갔다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받자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해봤자 우울하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 끝났고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의지하게 되었지만 딸이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집안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됐는데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장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장 이식을 한번 받게 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저희가 받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제 딸과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 집안과 인연을 끊어낸 40대 접어든 여자입니다. 현재 11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와 딸에겐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딸을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문안을 오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를 문제 삼던 시모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는 항상 받는 건 당연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건 상당히 아까워하셨어요. 이런 시모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알았던 터라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11년이나 버텼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모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긴 했었지만 항상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건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뭐라도 사가야 된다고 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샀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냥 하나 사는 거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안의 바카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바카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바카스를 산 거야? 아니면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야? 매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서 나온 거 같은데? 아, 병문안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과일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만 사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나 봐요. 제가 이것저것 사놨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바카스를 사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니?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낫지. 바카스 한 박스가 뭐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네가 뒤에서 제지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매점에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언제 환불하고 있어? 저녁에 나한테 바카스 값 계좌이체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바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바카스를 산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이 산 바카스 값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먼저 저희 엄마 병실로 들어가신 시모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시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색한 미소로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받아주지 않으시곤 의자 하나를 끌고 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병실란은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이었죠. 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돈을 쓴 거 알아요? 아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라. 남의 부모한테 내 아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돈께서 입원만 안 하셨었어도 내 아들이 쓸데없이 바카스 같은 건 사지 않았겠죠. 아까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긴 뭐해서 예의상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대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니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구먼. 요즘엔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온 동네 암 걸렸다고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는걸. 일을 꼭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고 가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는 것 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들, 대충 얼굴 뺐으니까 나랑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 쓸데없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있을 거니? 지금 엄마랑 얼굴 같이 비쳤으면 됐잖아. 어차피 너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병원에 끌려왔을 텐데 여기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배나 채우도록 하자.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지금 환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멀쩡하시면 그런 막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신데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면 되겠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신 거잖아. 당신이 병원에 온다는데 내가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런데 막상 와도 나는 할 게 없는 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엄마랑 나는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까 매점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잊지 말고 계좌로 8,000원 보내면 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엄마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병원에 가려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가도 시모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모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자주 있었던 일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마가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면전 앞에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시모의 말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시댁지방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던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힘들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날 엄마와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시모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 당신이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을 당신한테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단순한 병도 아니고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은 혼자 해? 그리고 우리 둘이 갈라서면 유리는 어떻게 할 건데? 11살이면 다 아는 나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솔직히 아까 병원에서 했던 말들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쓰셔야지. 80억이나 되는 상가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까 결국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 같으면 그 상가 처분하고 남은 인생 편히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 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재작년에 장인어른 세상 떠나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한푼이 아쉬운 지금 시점에 장모님께서 건물 처분하시면 우리 가족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당신한테 넘기고 요양원에서 푹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언제부터 우리였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인생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엄마가 혹시라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재산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시댁 집안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절대 굽히지 않자 남편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한바탕 한 이후 다음날 시댁 식구들 전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다들 두 눈을 붉히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둘만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몰려오실 필요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뭐든지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사돈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니? 이참에 그냥 너한테 상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덕 좀 보면서 살 수 있잖아.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상가 시세가 80억이라며. 딸랑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너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그 건물을 국을 끓여 먹던 밥을 해 먹던 하지 않겠어? 너무 짜게 구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한마디 했던 것 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가 건물 처분하던지 너한테 증여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나도 사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언니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암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도 아닌데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만큼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인 상태인데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로만 나눠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발톱을 숨긴 채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제가 내린 결정을 단호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좀처럼 좋게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제 딸을 내세우면서 이혼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모가 참고 있던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유리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 내가 손녀까지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나가라는 거야. 혼자만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11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 손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니?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얘가 이젠 아주 개념까지 상실했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데려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려는 거죠? 불만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 딸 유리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오만정 다 떨어지게 행동하셔놓고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의사를 꺾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난리를 치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죽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걸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제 딸 유리를 데리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를 아무리 기다려도
학원에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이미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찾았는데 때마침 나오신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유리가 아직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온 적이 없었던 남편이 데리고 갔다며 한참 전에 같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저는 급하게 학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연락도 없이 유리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신이 일부러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좋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유리는 당신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건데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 어떻게 할래? 당신 딸 평생 얼굴 못 보게 해줄까? 아니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갈래? 지금 당장 선택해. 허튼 생각하는 순간 난 유리랑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당신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워낙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중에도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병원에 가서 장모님 상가 건물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가가 증여가 됐다는 서류를 보여준다면 그때 유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제가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엄마는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조만간 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과의 상황들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곤 더는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시댁 집안 식구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무언가라도 떨어질까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딸만 돌아온다면 그때는 바로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딸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굴을 향해 날아가면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별일 없었다면서 흥분한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11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뺨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길래 귀를 기울여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유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말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건물을 증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죠.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면 저희가 의심받게 된다고요.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니까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분명 유리를 데리고 도망칠 게 뻔해요. 저와 이혼할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여받고 바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저를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함께 사고가 나야 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지 자식을 위험에 내몰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80억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만 멈추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혼은 다시 하면 되고 아이도 다시 낳으면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린 장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하면 그 충격에 같이 세상을 떠나겠죠.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소파로 돌아와 잠든 척 돌아 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충돌 사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80억 건물을 남편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르려는 것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 자기 핏줄인 딸까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다가왔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녹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고, 남편의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형사분들은 남편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고,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사 자리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좋은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면서 저와 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고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저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뒤쪽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 없는 어디론가 달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한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는 듯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형사분들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높이면서 남편의 차를 바짝 쫓았고, 추월을 통해 형사분들의 차로 남편 차를 감싸면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량도 똑같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눈치를 챘는지 핸들을 돌리려 하는 순간 형사분들이 의문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남편이 당황스러워하자 저는 멈춰선 차량 안에서 딸과 함께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통화를 듣지 못했고 형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남편은 형사분들께 연행이 되었고, 함께 계획했던 사람 또한 붙잡히면서 모든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됨과 동시에 그 사람과 지긋지긋했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핑계로 만남을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절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의 병원도 옮긴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또 다른 해를 갈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는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제 딸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엄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의료 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3년이 지난 뒤 또 다른 무언가를 남편이 계획할까봐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할 인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